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0장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이제 정부가 여러가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라 하는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가지고요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재정정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교재 내용을 보시면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정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재정정책이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서, 그렇습니다.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조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깎아줘야지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할 겁니다. 자,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이 뭐다?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 거시경제학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최종 목표가 되는데요. 자, 이 최종 목표가 뭐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능한 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금융정책과 더불어 가장 총수요 관리 정책의 수단의 하나이다. 우리가 얘기할 땐 이렇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막 쏟아붓고 세금 감면하는, 이게 확장적 재정 정책인데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국민들한테 세금 감면해주면서 정부가 돈을 쓴다? 정부도 돈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의 예산 제약식, 정부가 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이렇게요. 정부 지출할 때 T를 저쪽으로 보낼게요. 텍스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돈을 찍어내요 통화량을 증가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차입을 하는 것이지, 한국은행에,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야. 차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본드를 발행한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 국채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본드를 발행해서요, 국채를 매입하면 어떻게 보면 매입해가지고 이걸로 재원을 조달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 나중에 뒤에 여기서 말하는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야.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정부가 야, 이거 발행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재원을 조달해서 정부 지출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텍스는 잘 아시겠죠? 약간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중앙은행의 차입을 통하게 되면 이거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얘기하듯이 5번 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재정정책 할 때는 요거는 뺄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순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확장적 재정정책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통하거나 본드를 발행하는 것만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중앙은행의 차입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믹스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재정정책의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확대적인 재정정책 살펴보면, 자, 정부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y는 c, 그 다음에 여기 y에 대한 함수죠. 더하기 i
G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했어. 자, 그러면 얘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수효과 살펴봤죠.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Y가 증가하는 이러한 효과가 생깁니다. 승수효과.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화폐 시장에 대한 화폐 수요가 증가. 네, 우리 책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부 지출의 증가면 정부가 자금을 갖다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간에 여기 투자가 이자율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결과 Y가 조금 줄어드는 이게 바로 구축 효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부분이 정부를 증가시키면 아니면 우리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드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했다 할게요. 그래서 본드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재원을 조달해서 자, 본드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본드의 가격은 많아지니까 하락하게 되고요. 여러분, 본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여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민간의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는 감소한다, 위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책에서는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이렇게 심플하게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우리 화폐 시장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있네. 화폐고 이자율이야. 화폐 공급은 이렇게 수직이라 하고 화폐 수요가 이렇게 소득에 대한 함수인데 자, 소득이 증가한다 할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돼?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 상방 이동하게 되면 이자율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정도.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자율이 상승 그거 잘 체크하시죠. 자, 3번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다시 정리하세요. 이자율이 상승.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볼게요. 자, 민간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총 지출이 감소하여 국민소득 증가분의 일부가 상쇄되고요. 자, 그래서 국민소득의 승수 효과가 조금 더 작아집니다. 이걸 우리 ISRM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자, 여기 수직축에는 이자율이라 할 수 있고 Y를 할 수 있고 LM, I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IS가 만약에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IS가 우측으로 이동해요. 자, IS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이자율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R0로 고정되어 있을 때 A에서 여기 따로 없으니까 B라고 할게요. 여러분 A에서 B로 간 게 바로 승수효과야. A에서 B로 간 게 바로 승수효과야. 이해 가시죠? 이자율이 변화가 없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증가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잖아.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의 일부가 감소하는 거야. 이게 R1 이렇게 할게요.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국민소득이 감소합니다.
이게 구축 효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다시 구축 효과 보시고 4번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총 지출이 감소하게 되고요. 국민소득의 일부가 상쇄. 자, 승수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승수효과잖아. 근데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승수효과 일부를 상쇄시킨다. 오케이. 어렵지 않은데 잘 봐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재정정책 요걸 통해 가지고요. 언제 재정정책이 효과적인가? 유효성 한번 볼게요. 재정정책의 유효성. 자, 언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나타나는가? 그걸 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밑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밑에 2번은 LN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자, 먼저 LN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위주로만 보시고요.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는 그냥 하지 마시죠. 자, 우리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가파른 것을 이동할수록 효과적이다. 가파른 경우 효과적이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언제 효과적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IS 곡선이 가파이고 그리고 LM 곡선이 완만한 경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LN 곡선이 기울기가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IS를 이동시킵니다. IS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자, IS0에서 IS1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LM 곡선의 형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LM 곡선이 자, 이렇게 완만한 경우 있다 하고요. LN 곡선이 만약에 가파른 경우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걸 보는 거야. LM이 완만할 때 요거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LM이 완만할 때 이렇게요. 색깔은 뭐 맞추진 않았는데 또 굳이 색깔 갖고 그럴 건 아니죠. 이게 완만한 경우가 이거야 지금. 이해 가시겠죠? 자, 노랑이는 어떻습니까? LN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점이라고 할게요. 완만한 경우는 국민소득이 여기까지 되고 가파른 경우는 여기까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떻게 국민소득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체크해 보면 효과적이다라는 게 뭐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이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이자율이 올라간다 효과적인 게 아니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Y가 크게 증가한다. 이걸 바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N 곡선이 완만한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1번. 자, 2번 보세요. 확대 재정 정책으로 IS가 우측 이동했을 때 밑줄 치시죠. LM 곡선이 완만할수록 국민소득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언제 완만하니? 네, 요거를 정리하셔야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 유동성 함정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수평이야. 그러니까 이제 LM이 만약에 수평이면 LM이 수평인 경우 수평이면 이 느낌이 어떻게 돼? 유동성 함정 이렇게 되고요. 유동성 함정. 자, LM이 수평인 경우 케인즈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LM이 수평인 경우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 네, 이렇게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그때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LM은 완만하게 되고요. 그때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잖아. LM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만하게 되면 LM이 가파른 것보다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만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이 조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구축 효과도 조금 작은 구축 효과. 네,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4번 보시면 LM이 완만할수록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고, 그렇잖아. 요만큼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크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LM이 완만할수록 구축 효과는 작아지고 재정정책은 효과적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 그림 그리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LM이 완만할수록 IS가 가파를수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한번 그냥 그림만 말씀드리면 혹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거기 보시면 LM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LM이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IS가 거기 보시면 색깔 맞출게요. 하늘 색깔로 가파른 IS 곡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요거 수평거리로 측정을 하는 거야. 이만큼이 IS가 이동한 거야. 정부 지출로. 이게 승수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가 완만해. 이렇게 완만해. 그 요 크기만큼 증가시키는 걸 똑같이 맞춰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취지가 뭐냐면 이만큼 IS가 이동거리를 동일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IS 우측으로 이동한 크기로 동일하게 맞춰야 됩니다.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니,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승수 효과니까 승수 효과가 이만큼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그 다음 여기.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승수 효과는 이거거든. 이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이만큼 증가하게 되고, 근데 구축 효과는 얘가 이만큼 감소하고요. 자, 얘는 요만큼 감소합니다. 요만큼 감소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구축이 더 많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자, 우리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IS가 지금 가파인 경우, 가파. 이동은 똑같은데, 가파르게 되니까 국민소득 감소는 적어진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효과가 작아서 구축 효과로는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냥 가로로 묶으시고,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증가가 커.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4번만 밑줄 쳐주세요. IS 곡선이 급경사일 때, 기울기가 가파를 때 구축 효과는 작아지고 재정 정책은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 거기 3번도 체크하시죠. 언제 IS가 가파릅니까? 이거 케인즈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자가 케인즈는 어떻게 돼?
투자가 이자율에 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 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IS가 가파르고 LM이 완만할 때 효과적이 됩니다. 누구 상황이다? 케인즈의 상황. 케인즈의 상황. 그러니까 케인즈를 기준으로 제가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유동성 함정, LM이 거의 수평에 가깝고 투자 함정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IS가 수직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층 연구는 글쎄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구축 효과의 발생 요인은 이겁니다. 거의 1번 해볼게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거래역 등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는 그게 바로 구축 효과라는 것이죠. 자, 구축 효과가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는가 하면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구축 효과는 고전학파 통화주의자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축 효과는 이자율이 올라가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인데 언제 커집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정리할게요. 구축 효과는 자, 케인즈가 강조하는 거랑 가까워요. 고전학파랑 가까워. 이게 고전학파 통화주의에 유사하다. 고전학파가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는요. 1번, 2번 같이 묶어서 한번 보세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이자율 탄력성 어때요?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를 나타냅니다. 화폐 수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굉장히 작다. 이게 고전학파 아닙니까? 그렇잖아. 케인즈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굉장히 작게 얘기하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굉장히 커요. 자, 참고. 자, 케인즈는 어떻게 됩니까? 화폐 수요가. 케인즈는 화폐 수요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도 중요하지. 근데 뭐 크다?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렇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세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2번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구축 효과는 커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번 보세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오케이? 3번에 밑줄 치시죠. 저 오른쪽에 그래프를 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프 봐가지고 막 이해가 더 되고 도움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되잖아. 아니 구축 효과는 고전학파에 가깝고 구축 효과가 클수록 승수 효과가 작아지니까 케인즈 학파가 싫어해요. 케인즈 학파는 승수 효과고 구축 효과는 케인즈 학파랑 반대된다고. 그럼 여기 통화주의에 해당하는 고전학파는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가 비중이 크고 얘는 비중이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중이 크고 투기를 위한 화폐 수요는 비중이 작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여러분 고전학파랑 유사한 거 다시 한번 또 체크해봐요. 지금 화폐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지. 케인즈는 어떻게 돼요? 애니멀 스피릿. 그래서 케인즈는 투자는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투자가 이자율에 아래 영향이 크다니까 영향이 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이자율이 좀 올라가면요. 민간의 투자가 크게 감소하니까 자, 그러면 구축 효과가 커지죠. 여기다 쓸게요. Y는 C, I가 이자율이고 G, 정부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지출 증가시켰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소비에 영향 미치는 게 이제 승수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 지출 증가해서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커가지고 얘가 많이 줄어든다 할게. 얘도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가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면, 자, 이걸 탄력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수록 구축 효과는 커지고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작다. 자, 그래서 구축 효과에 대한 견해 보시면 케인즈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구축 효과 별로 크지 않아. 왜냐면 투자는 이자율에 민감한 영향 안 받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중요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도 구축 효과 별로 크지 않아. 케인즈는. 통화주의는 이 구축 효과 자체가 통화주의에 가까운, 이제 고전학파에 가까운 그거에 유사한 분야가 되는 것이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작고 투기적 동기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고. 이해되세요?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냥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 당연하지. 이거 우리 진도 빼는 것도 중요한데 화폐 수요 이게 뭐였더라 그럼 잠깐 앞에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막 길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다시 가서 화폐 수요 반복해서 잠깐 정리하시고 다시 케인즈학파, 고전학파 보시면서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심층 연구가 아니라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카르도 대등 정리 나와 있는데 살짝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 케인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케인즈는 승수 효과 요거 떠오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메커니즘 다시 한번 볼까? Y는 C, C가 요 Y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가 이자율인데 별로 크게 영향 안 받습니다. G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자, 여기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얘가 증가하는데 이게 다시 소비를 증가시키고 다시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승수 효과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통화주의입니다. 자,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 입장에서는 구축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축 효과. 구축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그림 가지고 보면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여기 승수 효과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우선 없고요. 이자율에 대한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 경로로 가는 거야. 이자율이 올라가죠.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어. 그래서 얘가 일부 감소하게 되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앞에 승수 효과까지 연결하면 얘가 증가해서 몇 배 증가하는 효과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여기 구축 효과로 인해서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축 효과는 여기 미미가 등장해요. 자, 근데 이거 말고요. 세고전학파, 여러분 세고전학파랑 통화주의의 차이는 뭐가 되냐면 통화주의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사용해요. 기대를 할 때 적응적 기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극단적인 케인즈는 정태적 기대인데 케인즈 학파도 뭐 적응적 기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근데 여기 세고전학파의 세 차이는 뭐가 있냐면 합리적 기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리카르도 이퀴밸런트 띠오렘 이렇게 돼서 리카르도 등가 정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Y가 있고 C가 있어. I, 이자율, G. 자, 정부가 어떤 정부 정책을 증가시켰잖아. 그러면요.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아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 효과 없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축 효과도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자율이 변하지 않고 투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없어요. 승수 효과 없고 구축 효과도 없고. 그럼 얘가 증가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소비가 감소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하게 돼가지고요. 이자율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아무 효과 없는 상태 되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되게 심플해요. 리카르도 대등정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카르도 뭐 등가정리, 대등정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아무 효과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본드를 발행해가지고 아니 정부가 정부 이출을 증가시키는데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국민들이 반발이 심하겠죠. 여러분 이 지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이런 것들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케인즈 상황에서 등장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이 본드를 통해 가지고 케인즈는 이쪽으로 가면 케인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나 부자 됐어 해가지고 만약에 본드 효과까지 여러분 생각해봐. 금융자산을 보유하려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거나 여기서 본드, 국채를 많이 보유하거나 아니면 실물자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이게 자산인데 본드를 보유하게 되면 자산으로 인식해서 오히려 소비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까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구축 효과는요. 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본드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본드의 가격이 하락해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구축 효과의 발생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현실에서는 다 세 가지 측면의 효과가 다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게 크냐? 그걸 봐야죠.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요.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요. 본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합리적 기대를 해.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저기 보시면 뭐야 정부가 여기 본드를 발행하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네 이렇게요. 그래서 본드를 미래의 텍스로 인식을 합니다. 텍스로 인식을 해요. 오케이. 그 국채를 발행했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해 가시죠? 미래의 텍스로 인식을 한단 말이지. 아니 그러면 내가 부자 됐다 해서 소비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비를 줄여요. 소비를 줄이고 민간의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예. 자, 우선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전학파 내용 볼게요.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리카르도에 의해서 제기되었고요. 새고전학파 베로라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리카르디안 밸런스 띠오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채 중립성 정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공채를 발행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뜻이야. 중립성 정리 이렇게도 이름을 붙여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것도 잘 보셔야 돼. 정부 지출이 변하면 약간 이건 다른 얘기가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부가 1,000억을 쓰기로 했는데 세금을 깎아주고 국채로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 거두는 걸 줄이고요. 대신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경제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민간의 경제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전통적 견해 케인작파는
자, 1번 보세요. 정비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조세를 감면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승수 효과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물론 이제 약간의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냥 무시할 만한 거야. 그리고 구축 효과를 강조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동화주의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세고전학파 볼게요. 자, 1번 합리적인 개별경제 주체들. 합리적 그거 체크하세요. 저는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람들이 똑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야. 조세가 감면되고 국채가 발행되면 밑줄 치세요.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하고 그래서 저축을 증가시키면서 민간의 소비는 전혀 증가. 이거는 제가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살짝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267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1기와 2기에 시점 간 자원 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뭐 그림으로 할 건 아니어서 주관식이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현재 소비, 미래 소비가 있을 때 예산선이 있잖아요. 여기 현재 소비야. 여기 미래 소비야. 오케이? 근데 내가 효용 극대화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바로 효용 극대화 선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현재 소비를 할게. 효용 극대화되는 현재 소비 상태. 여러분 만약에 원래 A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다 합시다. A점이 뭔가요? 그러면 현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는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1-t1, y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 A점의 원래 상태에서 초기 부존점에서 예산선이 쭉 이렇게 나서 이 점에서 효용 극대화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핵심만 보면 A점이 인다우먼트 해서 초기점이고 자,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차입을 하고 이쪽이 저축을 하게 되는 거야. A점을 기준으로 해서 A점에서 저축과 차입을 한다면 차입을 하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쭉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확장되고 오케이 확장돼요. 자, 이 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합니다. 효용 극대화는 이 점 이렇게 됩니다. 이 점에서 달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정부가 만약에 이제 정책을 바꾸는 거야. 거기 보시면 살짝 설명 볼까요? 아래 A점이 효용 극대화, 현재 1기의 세금 거두고 효용 극대화는 2점에서 되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3번 거기 보시면 1기의 세금을 깎아줬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변화하게 되냐면 1기에 텍스를 깎아줍니다. 1기에 T1을 감면하고 오케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을 깎아줬는데 이거 2기에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기에 감면했다는 건 이제 본드를 발행해서 임시 방편으로 대처하는 거야. 2기에 요 감면한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돼. 그래서 T1에다가 이자까지 텍스를 발행하게 되면 여기 본드를 발행한 만큼 텍스를 더 부과 이자만큼 해야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R에 T1 이렇게 된다면 네. 아니 그러면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요만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Y1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Y1이야.
자, 근데 Y1이 되고, 근데 나중에 2기에서 그만큼 대신 이자까지 고려한 만큼 Y2가 감소해야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T1 요거 깎은 거. 자, 그래서 여기 B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이만큼의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를 부과시 그러면 예산선의 초기 부존점이 어떻게 되냐면 A를 선택할래.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고통받을래요? 나중에 받을래요? 지금 고통 안 받으면 내년에 시험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이고 지금 막 고통받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 내년에 합격하면 고통을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A점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1기에 고통을 받게 됐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B점으로 가게 되는 거야. B점이 돼요. 오케이? 자, B점은 이게 바로 뭐냐면 얘는 미래의 고통을 받는 거야. 현재는 안 받고. 네, B점이 되는데 예산선은 저축과 차입이 가능하게 되면 예산선은 그대로야. 그래서 예산선은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아니 처음 시작 자체가 A점에서 시작해서 예산선이 쭉 늘어나나 B점에서 예산선이 시작해서 쭉 늘어나나 예산선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므로 네, 그래서 효용 극대화 선택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는 이 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극대점은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정부가 야 이번에 세금 깎아주고 대신 미래에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다시 그거 발행한 것만큼 다시 우리가 뭐 세금을 그때 거둘게 이렇게 하더라도 조삼모사랑 비슷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민간은 그걸 다 알고 있어서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5번 있죠. 설명에서 조세 감면으로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해도 지금 현재 처분 가능한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소비가 변하지 않습니다. 총수요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2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랑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2차원의 현재 소비, 미래 소비까지 다 반영해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든다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저축이 증가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Y가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세고전학파의 견해 다시 우리 앞에 보시면 합리적 기대 1번 보시면 개요의 합리적 기대 다시 봐주세요. 개별 경제 주체들은 조세가 감면되고 국채가 발행되면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서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거는 하나도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예산선만 변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선 민간의 저축에 증가했다라는 거에 반대로 보시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소비 자체도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면 이거 왜 떨어졌습니까? 얘 올라갔는데 얘가 그대로면 얘가 올라가 버리지 않으니까 Y가 변함없다는 걸 맞추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2번. 자,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국채를 자산이 아니라 이거 부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인즈는 자산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이게 공채 이걸 뭐라고 한다? 미래 텍스로 인식한다니까. 사람들이 미래 텍스로 인식을 해요. 부채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채가 발행돼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거기 보시면 항상 소득 가설이나 생애주기 가설과 같이 미래 전망적인 소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자율도 안 변하고요. 뭐 변한다 그러면 다 틀려.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서는. 자, 물론 근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시사점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2번 정도만 보세요. 1번도 볼까? 민간 저축이 증가하는데 정부 저축이 감소해요. 여러분 다시 볼게. 이게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깎아주잖아. 그래서 국민 전체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민간의 저축에다가 정부의 저축을 합친 게 국민 전체 저축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얘가 이제 투자랑 같은 건데 민간의 저축에다가 정부 저축은 T-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깎아줬단 말이야. 근데 민간 저축이 증가했죠. 민간 저축이 증가했잖아요. 이걸 보려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아니 민간 저축은 증가했는데 정부 저축은 감소하고 국민 저축은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경제 총 저축이 그대로니까 투자랑 같아지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R도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의 1번에 보시면 경제 전체의 총저축은 변하지 않는다. 밑줄 치시고 총저축이 안 변했어. 투자가 그대로 있고 이자율이 그대로 있습니다.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걷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금 걷느냐 미래에 세금 걷느냐 아무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그래서 되게 강력합니다. 정부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제목만 잘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2번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해보니까 성립하나 봤더니 안 똑똑해. 근시안적으로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도 뻔히 알잖아. 내가 지금 열심히 힘들지만 공부하면 내년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지? 근데 안 하고 자고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요. 뭐 그런 거지. 자, 그리고요. 유동성 제약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은 저축하는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도 하겠지만 요쪽 영역에 가게 되면 이게 차입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내가 저축이나 차입 우리가 자본시장 여기가 돈을 빌리거나 빌릴 수 있는 시장이 자유롭게 되면은 자 1번 보세요. 차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동성 제약에 빠지게 되면 가처분 소득 자체가 막 증가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동성 제약에 빠지게 되면 이게 끊어지는 거야. 더 이상 돈을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는 상관없긴 하지만 차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다음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이것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빵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미래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젊은 세대가 20명이면 나이 든 세대도 20명 되면서 이게 20명 쭉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증가율이 더 작아지면 아니면 인구 증가율이 더 커지면 이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이 텍스 조세 부담을 현재 세대가 부과하는 것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가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미래에 부담할 조세 부담이 n분의 1로 쪼개지면 작아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등등 이런 거에 왜 걱정을 하게 되냐면 저출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미래가 되면 암울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Q&A 이거 체크해서 잘 봐주세요. 지난번에 한 거랑 비슷해요.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ISLM 곡선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기출입니다. 구축 효과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 그리고 직접 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많이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서 오토매틱 자동 안정화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출제가 돼요. 자, 자동 안정화 장치다 그러면 이게 오토매틱입니다. 경제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장치 요걸 얘기합니다. 1번 볼까요? 자동 안정화 장치란 정부가 재량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경제가 침체되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시간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이제 경기 GDP라고 할게요. GDP. 자, 그리고 여기가 경제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케인즈는 어떻게 되냐면, 과열되어 있으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통화량을 줄이고, 경제가 침체되면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동 안정화 장치는 정부 개입하지 마 이거야. 고전학파에 가까워요. 케인즈학파에 가까워요. 얘 고전학파에 가깝지. 정부 개입은 하지 마. 이렇게 하고요. 말 그대로 자율주행하고 비슷해. 오토매틱, 오토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경제가 과열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야.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경기가 침체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동그라미 3번이 있잖아. 자동 안정화 장치의 사례, 그걸 밑줄 치세요. 그게 중요해요. 누진세, 실업보험. 경제가 침체되는 게 우리가 왜 악순환이 계속됩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공황의 상황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꿀꿀하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소비를 더 안 합니다. 정부가 실업보험을 통해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거야.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그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호황과 불황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경기 변동의 폭을 줄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기 변동의 진폭이 이게 축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설명은 보지 마세요. 설명은 보지 마시고 거기 나와 있는 것점 3번 그 예시만 보고요. 자동 안정화 장치와 IS 그것도 하지는 마세요. 오케이? 아니 자동 안정화 장치 이런 게 있으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ISN까지 껴서 이렇게 출제는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건 빼고요. 정부 지출과 본드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승수효과가 있는데 정부 지출을 본드를 발행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구축효과 우리 계산 문제 앞에 왼쪽에 나와 있는 그 계산 문제 좀 한번 셀프로 풀어보세요. 언제 구축효과가 커지고 언제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지냐 이거는요. 재정정책의 효과가 언제 커지냐 보면 되는데 이거는 케인즈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 입장에서는 LN 곡선이 유동성 함정같이 생각하셔서 완만하고 IS가 가파를 때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고 구축효과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LN 곡선이 일정할 때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걸로 했는데 그림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앞에 거에 위주로 보시고 구축효과는 누가 주장하냐면 고전학파 통화주의자가 주장합니다. 여기 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자꾸 반복하시고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하셔야 돼. 고전학파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비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때 고전학파에 가깝고 그럴 때 구축효과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의 승수효과, 통화주의 고전학파 계열의 구축효과, 극단적인 새고전학파의 리카르도 등가 정리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카르도 등가 정리의 의미와 그리고 한계 있잖아. 언제 성립하는가, 경제활동 증가율이 일정하고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 요거 있죠. 누진세랑 실업보험이 여기 해당한다. 정부 개입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고 자동적으로 경기 진폭에 이게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금융정책 나오는데 조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 잘 한번 하시고 들어가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